이 아이가 눈이 안 보여. 자, 날 봐. 자리에 앉아요. 자리에 앉아, 자리에 앉아. 자꾸 이러면 설교 못해요. 날 봐. 날 봐! 귀신아! 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라. 이제 네 눈을 어둡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번이 소자야. 네 눈이 이제 밝아질지어다. 이 어린 것에게 하나님 주께서 축복하사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자, 전은영이요. 꽃이요. 꽃이요. 이게 무슨 색깔이야? 빨간색이요. 오알라카라바산다라바바디야 소자야. 네 믿음이 네 자녀를 구원하는 축복이 너에게 임합니다. 오알라카라바바디야 라라 방언을 말할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앉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영계 메시지 3 2016년 2월 18일 영어 원문 지저스 오브 네저라드 3 우리들은 영혼에 의해 하나이며 주인에 의해 하나다. 형제자매의 여러분, 그리고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나는 나자레의 예수입니다. 이 메시지의 타이틀은 우리들은 영혼에 의해 하나이며 주인에 의해 하나다입니다. 이 말은 유명한 노래의 가사가 되고 온 세계에서 노래 불러지고 있습니다. 나는 신약 성서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나의 말을 빨강 문자로 나타내고 있는 신약 성서를 사용하고 나의 말만을 읽으면 그 당시 제자들이 구전한 나의 말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는 내가 직접 함께 이야기한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실려 있는 말은 모두 나를 만난 나의 제자들의 기억을 통해서 씌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 정확합니다. 신약 성서에 씌어져 있는 나의 말이 놀라울 정도 정확하게 씌어져 있는 것에 나는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자동서기에 의해 나의 생각을 직접 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믿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물어서 빌어보아 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긍정될 것입니다.
긴 역사를 통해서 나는 당신들에게 뭔가를 알리자고 노력해왔습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에마뉴엘 스웨덴보르그는 탁월한 영능력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마저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100% 전하는 것은 할 수 없었습니다. 100%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전한 유일한 사람은 문선명 목사입니다. 문 목사는 나를 100% 이해하고 그것을 100% 전했습니다. 나는 유다의 라이온으로서 왔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이 긴 사회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로서 왔습니다. 유대인의 조상들의 나라에서는 나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임금님이었습니다. 나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증오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모든 논쟁에 있어서 그들에게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여성과 어부들이 나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우리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들이 안식일의 율법이나 다른 율법을 반드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이 그들의 젊은이를 안 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주목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걱정해서는 없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마라키와 에스라나 다른 예언자들과의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는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톨라를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나는 장시간 기도를 하고 단식도 했습니다. 나는 물 없이 며칠 동안도 보냈습니다. 나는 육체적으로 정말 고생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의 고생을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 때문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에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에는 나의 심정으로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에 내가 문소년을 만났을 때 나는 그에게 정말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치 나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완고했습니다. 나는 나와 같이 완고한 사람이 이외에 있다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위해서에 저렇게 완고하게 친숙해지는 사람을 나 이외에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문소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10대 전반임에도 불구하고 언덕에 오르고 그가 그의 인생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기원에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저러한 젊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지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로 놀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만이 타락으로부터 분립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유럽인이 아닙니다. 나는 러시아가 마을에서 떨어진 민족을 찾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강한 열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큰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그리스도에게 대한 완고함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 나라가 되기 위한 결정적인 조건이 되었습니다. 나는 분소년에게 집중했습니다. 그의 혈통과 재능을 가지는 것 같은 사람을 아무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그를 찾았을 때 나는 그에게 나의 사명을 완성되면 좋겠다면 몇 번이나 부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사명을 완성되는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나의 사명을 완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나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상에서 죽기 위해서 지상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사명은 방해할 수 있어 내가 배신당했을 때 아무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학적인 해석이 당신의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돌라나 구약 성서에는 주인은 괴로움을 받는 종이다라고도 적혀 있고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영광이 주가 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기대하고 있었던 위대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대단히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아버지인 자카리아는 나를 부정하고 나와의 관계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신앙자의 여러분, 제발 기분을 나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카리아는 메시아의 혈통에 씨앗을 공급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스러운 사명을 가진 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합니다만 영적인 존재이므로 기적은 일으킬 수 있습니다만 생물학의 영역을 넘어서 여성을 임신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자연 법칙을 이용해서 섭리를 진척시킵니다. 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맑게 할 수 있었던 혈통이 필요했습니다. 그 때문에 자카리아는 마리아와의 성스러운 일체화 때문에 뽑혔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에 대해서 예리하게 글을 쓰고 계시는 김진명 작가님. 김진명 작가의 작품이죠. 네, 네. 그 최신작입니다. 최신작이고요. 네, 그래서 예언은 칼기 폭파로 동생을 잃은 남자 주인공이 예. 소련에 복수하기 위한 과정에서 문이라는 남자를 만나고요. 결국 공산주의가 종식을 선언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엮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이라는 남성이 바로 그 문선명 목사를 모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종교인으로서 대중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그 문 목사의 실질적인 행보들이 작가 김진명 작가의 고증 과정을 통해서 작품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네. 고르바초프나 김일성을 직접 만났던 이야기라든지 예. 공산주의가 가장 정점에 있을 때 공산주의 종언이 선언된 그 역사의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거죠. 사실 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네, 다루고 그렇습니다. 있군요. 예, 예. 그 책 서문에 보면 김진명 작가가 이렇게 좀 쓰고 계신데요. 네. 공산주의 붕괴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소수의 한국인들이 남미의 공산주의 창궐을 막고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이끌어내기 위해 온 삶과 열정을 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은 인텔리전스의 진화를 최고의 가치로 믿고 있는 사람인데 네. 신의 섭리로 보는 이들의 행보를 보면서 집필 내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지만 실제 했던 이들의 이제 행위들을 외면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덮어버리는 부작위의 자기가 되어버린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 책의 집필 동기를 밝히셨습니다. 네, 뭐 일종의 편견 때문에 이분들의 행적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고증 과정을 거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놀라운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책 제목이 예언까지 되어 있는데 예언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단순히 뭐 행적을 자취를 따라가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네네. 그 책 속에서 문은 이 이제 제목처럼 예언을 2번 하겠는데요. 예언가까지 되는군요. 네. 네. 첫 번째 예언은 그 당시 이제 100년도 거뜬할 것 같은 공산주의가 7년 안에 붕괴될 것을 예언을 했고요. 예, 예. 그것은 역사적으로 지금 현실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2025년이 키워드인데요. 그 예언이 무엇인지는 책을 읽어보시면. 제 책을 봤는데요. 네. 힌트를 좀 드리자면 네. 우리의 소원이다. 뭐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책을 좀 봐야겠습니다. 사실 근데 좀 내용상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들어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 같은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매일 쏟아지는 사건과 뉴스 속에서 가치 판단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고요. 네. 무엇이 옳은지 사실인지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판단을 하고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몫일 그렇죠. 몫일 것이라서 이런 역사적 인물들이 했던 용감한 선택들을 보면서 내 삶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문선명 총재가 태어난 곳이 북한 지역이죠. 예. 그 정주 지역이고, 그다음에 91년에 보면은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금강산 개발,
이런 것을 비롯한 그 남북 경제 교류에 그 합의하는 이런 그 인연도 깊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예. 두 사람이 만나서 악수를 나누고 아주 바로 반갑게 저것이 인사를 예, 나누는 장면이죠. 91년에 그 문선명 총재와 김일성 주석이 예. 만나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김정은 그 제1위원장도 보면은 2012년 그 9월에 문 총재가 별세했을 때 그 직접 조전을 보냈고 조국 통일상을 수여하기도 했었고요. 또 당시 방북했던 그 장례위원장인 문영진 그 통일교 세계 회장에게 조화를 전달하고 조의를 표시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거에 얽힌 뒷이야기를 잠깐 소개시켜 드린다면 지금 보시는 모습은 1991년 12월 6일 모습인데요. 그 당시 이랬다고 합니다. 평양 만수대에서 문 총재가 이제 방북을 해서 공산주의는 곧 망한다 하면서 탁자를 탁 내리쳤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 파랗게 질렸었겠죠. 예. 그러면서 단독 회동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그 배포에 반해서 김일성이 문선명과 당시에 단독 회담을 했고 이때 서로의 어떤 인간적인 부분에 반해서 형님 동생 하는 의형제를 맺었다고 하는데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아주 어마어마한 몇몇 개인들이 있거든요.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문인데요. 미국 연방수사국에서 체포가 돼서 지민이 덴버리 교도소에 부금이 됐을 때 만납니다. 그 이 문이라는 인물이 이제 실존 인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진명 작가님이 이 소설에 네. 문선명이라는 분을 실명으로 네. 등장시키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네. 물론 이제 이 사건과 연관지어서 90년에 고르바초프와의 면담, 91년에 김일성과 회담이라는 건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네. 근데 그 팩트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이제 사실은 전체 이 공산주의 붕괴라고 하는 과정에 네. 문선명 총재라는 사람이 가진 영향력을 일정 정도 쭉 좀 쓰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놀랍기도 하고 흥미롭게 봤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문선명 총재는 이제 평북 정주 출신입니다. 제가 고향도 한번 가봤었는데 그 미국이나 일본으로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른바 통일교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의 이제 종교 단체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끌었던 사람인데 이제 이분이 갖는 우리 한국에서의 거부감 같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분을 직접적으로 건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작가님이 이걸 집어넣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오늘 네, 또 네.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평생을 살아왔던 게 가장 초반부에 했던 게 승공운동입니다. 국제승공연합 총재를 하면서 냉전 시기에 공산주의를 어떻게 하면 물리칠 것인가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90년,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에 실제로 모스크바 가서 만나서 공산주의 포기 선언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91년에는 사실은 우리나라로 치면 남북 간의 탈냉전이 돼가지고 기본합의서 체결 이전에 사실은 가장 먼저 김일성을 만나서 단독 면담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것이 사실 우리 남북 관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요. 그래서 네. 그런 역사적 팩트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팩트를 가지고 와서 전체 승공운동이라고 하는 큰 맥락 속에서 이 칼기 007기 사건 이후에 공산주의 붕괴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삽입시킨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에 의해 체포돼 덴버리 교도소에 구금된 지민. 어느 날 교도소장의 호출을 받는데 아무도 모르게 이 사람 경호를 좀 맡아주었으면 해. 뭐하는 사람인데요? 무니즘을 만든 그 문이야. 그 사람이 만든 일종의 종교야. 그걸 무니즘. 믿는 사람을 무니스트라 하더군. 문의 경호를 맡게 된 지민은 어느 날 면회하러 나가는 문을 따라 나섰다. 카플란 박사, 먼 길인데 여행은 힘들지 않았소? 문을 찾아온 사람은 국제과학통일회의 의장이자 시카고 대학교 정치학과 카플린 교수였다. 내년 스위스 대회에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과학자들 342명이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카플란 박사, 내가 오늘 박사를 급히 오라고 한 것은 때가 되었기 때문이요. 그 자리에서 공산주의 종언을 선포하시오. 예? 뭐라고요? 소련이 7년 안에 멸망한다고 발표하란 얘기요. 동생의 죽음과 소련 전투기 조종사에 대한 악몽을 꾼 지민. 지민은 주먹이 다 까져 피로 물들도록 벽을 치며 애끓는 가슴을 잠재우곤 했다. 말해봐요. 그 전지전능한 하느님도 위대한 대한민국도 아무도 무엇도 해주지 않아. 내가 해야 해요. 나는 소련으로 가야 해요. 시포비치, 그자를 죽여야만 해. 누구도 소련을 응징하지 못하고 입으로 떠들 뿐이요.
기껏해야 머리를 두르고 길거리에 나와서 애먼 행인들한테 외칠 뿐이고 이 나라 저 나라 뉴스에 반찬거리로 내놓을 뿐이야. 죽이려는 자가 오시포비치요. 맞소. 왜 오시포비치요? 기왕 소련에 복수할 거라면 서기장쯤은 쏘아야 하는 것 아니야? 오시포비치든 서기장이든 다 쏠 테니 제발 날 좀 보내줘요. 팩트만 조사를 한 결과 이 문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붕괴의 최전선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더군요. 아무도 믿고 있지 않을 때에 그게 아마 1984년 그 무렵에 네. 그 소련은 7년 안에 반드시 붕괴한다. 네. 그렇게 스스로가 믿고 네. 그 모든 사람을 글로 집어넣어서 다 그냥 그 미치광의 얘기다 하면서도 그걸 따라가긴 했어요. 실제로 91년에 공산주의가 네. 문을 닫았으니까요. 네. 또 이제 이 사람하고 그 고르바초프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르바초프가 전통적인 소련의 힘을 다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칼기 격추에 대해서 소련이 잘못 그 대응하고 거짓으로 일관하고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정치국원들한테로 넘어갔거든요. 네. 그래 이 고르바초프는 그 젊은 정치국원 중에 하나인데 군이라든지 KGB라든지 이런 거를 통제를 전혀 못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레스트로이카나 글라스노스트를 하면서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문이 찾아가가지고 그 엄청난 지원과 용기를 주거든요. 네. 그래서 고르비가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고 나서는 한국으로 이 문을 찾아오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그때에 공산주의의 최고 일원가였던 그 부인 라이사 여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와요. 기독교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네. 완전히 외면하고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왜곡이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아주 있었던 히스토리컬 팩트만 뽑아가지고 네. 쓰기는 했어요. 아까 제가 평북 정주를 가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노무현 정부 시기에 남북관계 좋을 때 그 사실은 북한 애들이 남북관계 아무리 좋아도 평양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관광 상품으로 내놓지 않거든요. 네. 금강산 관광 정도가 이제 됐고 개성 관광이 됐었던 시절이죠. 근데 당시 통일그룹에서 하는 여행사에다가 특별히 2005년일 겁니다. 2005년 한 3개월 정도만 시범적으로 네. 평양관광을 열어줘요. 네. 그 정도로 당시 통일그룹과 문선명 총재에 대한 북한 측의 신임은 대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2005년에 평양관광이 열려서 제가 그때 처음 시범관광단 1호로 가서 관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통일그룹에 대한 애우 차원에서 해준 상품이라서 문선명 총재의 고향인 정주까지 개방을 합니다. 그 시골이거든요. 굉장히 시골이고 사실 평양에서 정주까지 가는 길에 보면 우마차가 보이고 막 거의 보여줄 수 없는 환경인데도 결국 보여주고 그 코스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무튼 1991년에 그 당시 김일성과 문선명의 만남이라는 것이 적어도 북한 지도부에게는 문선명이라고 하는 통일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막대한 신뢰를 갖게 했던 사건이고 그 뒤로도 사실은 남북관계 와중에 교류협력 사업이나 경제협력 사업이나 특히 이제 평화자동차라고 해서 실제로 평양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았던 게 통일그룹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로 이어지는 북한 지도부는 통일그룹에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소설의 이제 마지막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제 지민하고 그리고 문이 고르바초프와 이제 만나게 되죠. 이제 그게 이제 붕괴 직전에 그 당시가 그 즈음으로 이제 잡으신 건데 셋이 만났다라는 이 만남 어떤 의미를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지민으로서는 원래 오시포비치라는 직접 자기 동생을 쏴서 격추시킨 조종사에 대한 복수를 꿈을 꾸고 갔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이 사람은 선량한 보통 사람. 그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더 큰 자를 찾아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다. 그래서 이제 지민하고 고르바초프가 만나는 건 필연적이에요. 이야기 전개상. 또 한 사람 이제 그 문은 오래전부터 실제적으로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왔고 고르바초프를 만나가지고 그 머릿속에 공산주의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실제로 그 행동에 옮긴 사람이에요. 셋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제 결말이 지어져야 되느냐. 만나는 것까지는 뭐 소설의 그 구성상 당연한 거고. 거기서는 이제 각자 위치를 지킵니다.
지민은 지민대로, 문은 문대로, 그룹은 그룹이대로 하지만 그 뒤에 문의 부인 한학자하고 그 그룹의 부인 라이사하고 그 조그만 아주 속옷 같은 게 있잖아요. 소련의 무용단 단원은 너 이거 실수하면은 너의 아버지가 처벌받아. 이런 시스템이고 여기 그 리틀 에인절스에는 실수하고 나서 쪼르르 그 한학자한테 달려가 가지고 나 실수했지만 아이스크림 사줄 거죠. 그게 이 두 체제의 차이를 네. 극명하게 보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칼기 격추에서 시작된 그야말로 체제의 대결이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공산주의가 나쁘다. 그리고 반공산주의가 일방적으로 좋다. 이거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네. 그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서 느끼는 그 인간다움 또 그다음에 그 아주 소소한 자유 네. 여기에서 두 그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세계 질서를 재편하지 못한 채 폭력적 공산주의 체제가 세계적으로 세력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문선명 선생은 68년 국제승공연합을 창설, 소련, 중국, 북한과 대치하는 한국과 일본의 그 기반을 만들어 공산주의 세계 적화 전략을 저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 세계의 세계적인 방어선인 미국이 붕괴할 경우에는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비참하게 파괴할 것을 아신 문선명 선생은 1971년 12월에 미국에 도착. 30년간에 걸친 미국 부흥운동의 개막이 됐습니다. 문선명 선생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미국은 개인주의에 휘말려 살인, 마약, 프리섹스 등이 만연한 병든 대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염려한 문선명 선생은 세계 10개국으로부터 청년들을 미국으로 소집하여 미국이여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라. 세계를 위한 미국이 되라고 하는 주제로 각지에서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3년 동안의 강연 활동의 결과 700여 도시로부터 명예 시민상을 받고 국회에도 초대되어 강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의 결실은 미국 현대 역사에 남는 3대 대회로 이어졌습니다. (1974년 9월)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 대회는 2만 5천 명이 수용 인원인 대회장에 6만 명이나 모여와 주변은 한때 큰 열광에 휩싸였습니다. 새로운 성서 해석을 하시면서 지금이 재림의 때라고 전심전력으로 외치시는 문선명 선생의 모습은 많은 미국 국민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1976년 6월에) 열린 양키 스타디움 대회는 그 직전까지 폭풍우가 쏟아져 대회장은 물에 잠기고 장식들도 모두 날아가 버리는 해프닝이 벌어졌지만 모든 스태프들은 일치 단결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기후는 좋아졌고 대회장에는 미국 국민들로 꽉 채워졌습니다.
미국 대회의 결정은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열린 워싱턴 대회. 미국 전역에서 50만 명이 몰려온 역사적인 대회가 됐습니다. 문선명 선생은 미국이 건국 정신을 되찾고 세계의 중심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이미 초민족적으로 결성된 미국은 통일 세계의 모형이니 미국의 날이 센 하나님의 축복은 미국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같은 자녀로서의 전 세계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 주어야 할 축복인 것을 확실히 알고 세계적으로 닦아놓은 기독교 기반 후에 세계 주도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해감받은 국가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미국은 오늘 각성하여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1976년 그해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제39대 대통령으로 지미 카터가 당선됐습니다. 그는 인권 외교를 내세우며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 위협으로 등장한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 세계를 지킬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문선명 선생은 미국 카터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일부 정치인과 기독교, 유대교 지도자들이 연합하여 통일교회에 대한 극심한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문선명 선생은 탈세 혐의로 기소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종교단체의 재산은 최고 책임자의 명의로 관리가 되는 것이 관례로 헌법에도 보장돼 있습니다. 그 때문에 통일교회 재산도 문선명 선생의 명의로 은행에 예금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금 이자에 대하여 납세 신고를 안 했다고 하는 탈세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 벌금 2만 5천 달러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These projects have required a vast amount of final resources, as well as the hard work and the loving sacrifices of fellow church members. When you understand the scope of my work, can you really believe that I came to America to defraud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of an estimated $25,000 in taxes? From the very beginning, it was not the tax case. It has been an invasion by the government. And I pray for this country. I thank God that He is using me as His instrument to reveal the fight for religious freedom and to ignite the spiritual awakening of America in this most crucial hour of human history. 형무소에 수감되는 날 아침, 문선명 선생은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이별의 인사를 했습니다. 미국을 떠나면 복역을 피할 수 있지만 문선명 선생은 미국의 죄를 대신 홀로 안고 스스로 감옥의 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문선명 선생의 미국에 대한 깊은 사랑과 진실을 알게 된 미국의 종교인들이 이 재판의 부당함을 호소, 문선명 선생을 지지하는 데모가 각지에서 벌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결코 손을 잡지 않았던 흑인과 백인의 기독교 성직자들이 함께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1985년 8월 20일) 문선명 선생 출감. 그날 밤은 전미 60여 개 이상의 기독교 교파로부터 2,000명 이상의 성직자들이 모여 문선명 선생의 출감을 축하했습니다. 문선명 선생은 미국 국민들에게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라, 세계를 위한 미국이 되라고 호소하는 한편 많은 정치가들에게도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하나님주의를 통하여 공산주의 극복은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윤리 도덕의 회복을 호소했습니다. 따라서 문선명 선생은 1982년
일간지 워싱턴 타임즈를 창설, 워싱턴에서 유일한 보수계 신문으로서 레이건 정권을 지원한 것입니다. 사실 워싱턴 타임즈는 창간 이래 미국 정부 정책에 막대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SDI 구상 지원입니다. SDI 전략 방위 구상은 미소간 핵전쟁 회피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국가 정책으로 펴나가는 데에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워싱턴 타임즈는 SDI 구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미국 국민들의 여론을 선도해 나갔습니다. Yet our spirit of optimism, of better tomorrows, is as strong as ever. The American people know the truth, and you, my friends at the Washington Times, have told it to them. It wasn't always the popular thing to do, but you were a loud and powerful voice. 이 발표를 들은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미국의 SDI 정책에 대응하면 소련 경제가 곧 붕괴해버린다고 판단하여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트라고 하는 개혁 개방 노선을 취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개혁이야말로 냉전 종결을 가져온 하나의 커다란 요인이 됐던 것입니다. (2001년) 문선명 선생은 다시 미국 50개 주 전체를 순회하는 강연 노정에 나섰습니다. 그때 문선명 선생은 81세, 그것도 50개 주를 50일에 순회하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강행군이었습니다. 그런 강행군의 일정 속에서도 문선명 선생이 호소한 것은 30년 전과 같은 미국이여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라, 세계를 위한 미국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 50개 주 순회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과 유대교를 비롯한 많은 성직자들이 함께 동행하면서 문선명 선생을 구세주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Reverend Sun Myung Moon and Dr. Hak Jahan Moon are about trying to live for the sake of others. Yet this man of God was persecuted. He was mocked. He was bruised. He was locked up. He was persecuted. But then I read somewhere in the Word of God where it says, but he was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bruised for our iniquities. And so I'm so glad that we have the person of the Reverend Sun Myung Moon about to address us today. He is a prophet. Yes, he is a Messiah. Yes, he is a God. 이 순회 강연에 참가한 성직자 가운데는 문선명 선생을 따른다는 이유로 소속 교단의 박해를 받은 성직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선명 선생이 박해를 극복하고 미국을 더 사랑했듯이 그들도 박해를 감수하며 문선명 선생과 함께 미국 전역을 순회했습니다. 그리고 We will stand, 우리들이 일어서자고 하면서 종파를 초월한 성직자들이 미국 쇄신운동에 나섰습니다. 이 강연으로 인해 미국의 전 종교계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2003년 십자가를 내린 성직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성직자들과 역사적인 화해의 장을 가졌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자들에게는 구원의 상징이었지만 다른 종교들에게 있어서는 침략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성직자들이 십자가를 내렸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 간에 있어왔던 기나긴 원수 관계에 막을 내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2003년 12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대표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관을 봉헌하는 의식을 거행하고 3대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문선명 선생이 미국에 걸었던 30년 생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희생의 한 생애였습니다. 미국이여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라, 세계를 위한 미국이 되라. 그 외침은 지금 요원의 불길처럼 미국 전역 국민들의 마음속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끈질긴 기도 끝에
예수님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고통받는 인류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시니 이 세상에서 특별한 사명을 맡으라 하셨습니다. 무일푼으로 국토 순례를 하며 민족의 절망과 슬픔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문선명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일본 유학 시절 하루 두 끼의 식사와 이불을 대신했던 신문지 한 장. 고생 왕초가 되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잡혀가서 피를 토하고 숨이 끊어지는 듯한 고문도 당했습니다. 26.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평양으로 넘어갔습니다. 전도를 시작하고 남한의 스파이란 누명으로 흥남 감옥에서 2년 8개월 동안 복역했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넘나드는 굽이굽이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바로 문선명이 나아갈 길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51년 부산 노무자 수용소에 머물면서 통일 결의의 근간이 되는 원리 원본의 초고를 썼습니다. 범내골에 토담집을 짓고 교회를 시작하고 1954년 서울 북학동 판잣집에 어느 교파에도 속하지 않는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대학가 전도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이대와 연대를 중심으로 신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이대와 연대는 교수 5명을 해임하고 학생 14명을 퇴학시켰습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이란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병역법 위반이란 거짓 혐의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고 3개월 만에 무죄로 석방됐습니다. 밥이 아닌 욕으로 세상에서 가장 배부른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기 위해서는 세계 무대에서의 선교 활동이 급선무였습니다. 1958년 일본, 1959년 미국 선교사 파송을 시작으로 전 세계를 향한 힘찬 선교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1963년 17명의 어린이를 뽑아 세계 평화의 가교 역할을 할 리틀 엔젤스를 창단했습니다. 유신 헌법 선포로 출국 금지가 내려지기 하루 전 미국으로 가는 마지막 비행기를 탔습니다. 미국 국회와 전국에서의 강의를 통해 미국인들의 의식혁명을 이루어냈습니다. 1976년 워싱턴 모니먼트에 3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뉴스위크에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새롭게 해석했다는 이유로 문선명 목사는 또다시 미국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미국을 떠나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됐지만 문 목사는 당당히 덴버리로 향했습니다. 종교의 힘은 넘치는 사랑에 있습니다. 문 총재는 종교의 평화를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1985년 공산주의의 종언을 선포했습니다. 1990년 4월 소련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만나 소련 내 종교의 자유를 부탁했고 1991년 소련 공산당이 해체됐습니다. 1991년 11월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을 만났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며 좌익도 우익도 아닌 두익 사상, 하나님주의를 설파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조인했습니다. 김 주석은 금강산을 비롯한 북한의 개발까지 부탁했습니다. 사랑만이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 앞에 넘지 못할 벽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점은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현실 세계에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문선명 총재는 다방면을 통해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교육과 문화, 예술 사업을 통해 하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키웠습니다. 바다를 개척하며 해양시대의 주역이 되어 인류의 기아 문제와 에너지 자원 문제 해결을 통한 해양시대와 우주산업시대를 준비했습니다. 환경보전 문제를 위해 20여 년간 브라질 판타날 지역을 지속 보존하는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기업, 언론, 학술 등 문선명 총재는 다양한 방면에서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세계 평화를 향한 험난한 길을 꿋꿋이 걸어왔습니다. 온 세계의 다양한 인류가 같은 생활권에서 한데 어우러지는 문화혁명의 시대. 베링 해협 프로젝트 등 전 세계를 하나로 엮기 위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에 전 세계의 귀빈들이 문 총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평화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난과 기아, 분쟁과 고통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종교와 이념, 인종의 벽을 넘어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거듭날 것을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지만은 20세기에 가장 중대한 결정적인 우리의 운명이 공산주의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 1번 보고에서 잘 들었지만은 1번도 문선명 총재님께서 그 순공운동을 일으키지 아니하셨더라면 1번도 지금 적화된 공산국가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공산국가, 일본이 공산국가, 저 크나큰 중국이 공산국가. 그러면 이 조그만 대한민국이 어디로 갑니까? 대한민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나라에 의존하지 아니할 수 없었어요. 문선명 총재님은 대한민국에서 100만 대회를 해봐야 미국이 적화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보다도 우선 미국에 가서 공산 적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싸워야 되겠다. 그것이 문 총재님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소련 공산당의 서기장은 브레즈네프. 그 사람은 적화 통일에 아주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전략은 쥐잡는 전략. 여러 나라들을 하나씩 잡아먹어가지고 자기 울창 안에다가 철창 안에다가 가두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 중요한 말이 뭔가 하면 공산화, 일단 적화가 이루어지면 절대로 마음대로 이 소련의 쇠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나가지 못한다. 한 번 공산화되면 그 다음엔 영원히 공산화다. 이런 정책입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그래가지고 세계를 하나씩 긁어 모아가지고 붉은 빛깔을 세우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아시지만은 세계 3분의 2의 지도가 붉게 물들여졌습니다. 크레믈린 안의 공산당 서기장실 혹은 최고위원실은 큰 지도가 날마다 색칠을 더해갔습니다. 빨간색으로. 아프리카가 빨개갑니다. 중남미가 빨개졌습니다. 중동과 동남아시아가 빨개져 갔습니다. 세계 지도 3분의 2가 붉게졌습니다.
그리고 공산당 최고회의는 매일 축배를 들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목을 졸라매는 전략이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브래드랩 전략은 카터 대통령을 결정적으로 재선시킨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카터를 재선시킨다. 카터만 재선되면 그 4년 임기 동안의 세계적화를 완수할 수 있다. 이렇게 세계가 변해가니까 미국의 여론이 양분화됐었습니다. 예. 여기 영어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뭔가 하면 제일 위에 있는 게 better dead than red. 공산적화에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자. 그 말은 죽기를 각오하고 공산주의와는 싸워야 된다는 연 하나. 그 밑에 있는 건 better red than dead. 죽는 것보다는 공산 치하에도 살아야지. 무슨 소리야? 난 살고 봐야 되겠어? 이게 용공 진보파. 그 미국 사람들이 미국도 이제는 위험하다 하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됐으니까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 문선명 총재께서는 미국에는 공산주의를 이길 사상이 없다. 반공으로는 못 이긴다. 세계 전쟁사를 볼 때에 방어전 가지고 승리한 전쟁이 있습니까? 승리하려면 공격입니다. 뭐 요즘 연개소문이나 요즘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연개소문 혹은 대조영 성을 공략합니다. 어쨌든 성을 뺏으려면 공격을 해야지 방어해가지고 이긴 예가 없어요. 방어는 시간만 버는 것이에요. 문 총리님께서는 공산주의와의 싸움은 God or no God. 이게 참 간단하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 이것이 결정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공산주의의 싸움의 전부다. 그들이 기기묘묘하게 자본론이라든지 변증법 유물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학자들이 그냥 홈박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론을,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이론을 체계화했습니다만은 근본을 따지고 보면은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 자유세계는 하나님이 있다. 문선명 총재님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가 최후 결판을 내는 것이다. 그런데 엄연히 하나님이 엄존하시는 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거짓말쟁이한테 우리 세계를 내줄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소신의 차이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이나 자유세계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소신이 없었던 것이에요. God or no God 잘 모르겠다. 어디 이기는 쪽에 붙어보자. 문선명 총재께서는 무슨 소리냐? 공산당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짓말쟁이다. 어떻게 우리 세계를 공산당에게 내줄 수 있단 말이냐? 이것이 성공사상이었습니다. 핵심을 말씀드리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국의 일본에서 마찬가지로 엄청난 성공운동을 벌였겠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국의 성공운동의 총책임자였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좌경되어 있었으면 그때만 하더라도
승공이라는 말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반공이라는 말도 인기가 없어요. 거기다가 성공하니까 이게 무슨 뚱딴이 같은 소리야? 그래서 성공운동이라고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카우스타 운동이라고. 카우스타 운동. 카우스타는 서바나 말로, 미국도 말도 있지만은 cause라는 뜻인데 제일 원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한 격이를 높여가지고 카우스타 운동, 하나님 운동으로 성공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하루는 문총재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번에 카타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낙선시켜야 되고, 그리고 레이간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야만 미국도 살고 한국도 산다. 이게 전략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명이시다. 그러지 아니하면 세계는 카타 대통령 재선되면 세계는 적화된다. 문 총재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박보희 요나 그 총재님한테 갔더니 레이간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좀 만나고 오라 그러시잖아요. 예, 제가 그때 뉴욕에 있는 워싱턴 타임 전에 뉴스월드라고 하는 일간지가 있었어요. 그 일간지의 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문사 사장이에요. 그래, 너 레이간 만나고 오너라. 예. 그래 이제 그때 레이간 후보는 오하이오주에서 유세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총장님께 여쭤봤죠. 가서 뭐이라고 그럽니까? 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문 총장님 대답이 아주 명쾌했었습니다. 당신은 미국의 40대 대통령으로 하나님이 이미 낙점을 했다. 결정을 했다고 말씀드려라. 대단한 말씀이죠. 그때만 해도 레이간이 이기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미국 안에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왜냐하면 그가 원체 강한 성공주의자야. 반공주의자야. 그러다 보니까 반공이라는 말도 못 쓰게 하는 미국에서 성공이라는 말은 더군다나 내놓지도 못하는 그 나라에서 그가 인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레이간이 대통령 된다 소리는 아무도 어느 신문사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명을 바꾸는 결심을 단단히 하고 갔습니다. 기자 하나 데리고, 사진 기자 하나 데리고, 그리고는 면회를 신청을 했더니 레이간 대통령 후보와 낸시 부인 두 분이 카마도 호텔이라고 하는 콜럼버스에 있는 호텔에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더단짝 대통령 각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레이간 대통령 후보의 눈초리가 이 친구가 좀 미쳤구나. 그러다가 그 미쳤다 소리는 못하고, 아니 제가 대통령이 아직 아닌데 당신이 무슨 착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까? 착각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미국의 40대 대통령으로 이미 낙점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문선명 총재께서 계시로 받으셨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아직도 못 믿겠다는 그 눈초리로, 그러면 하나님과 문 총재님께서 왜 나를 미국 대통령을 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이 조건입니까? 어떤 조건으로 나를 대통령 만드시려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정중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문 총재님께서는 당신을 당선시켜 하나님과 인류의 원수 공산주의의 종언을 가져오려 하십니다. 이것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당신의 어깨 위에 세계 운명이 걸렸습니다. 이 결심만 있으시면 당신은 틀림없이 다음 대통령이 되십니다. 문선명 총재는 천기를 읽으시는 분입니다. 이 한 분의 지원은 천운을 가져옵니다. 이 천운을 가지시면 당신은 당선됩니다.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선거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문 총재님과 하나님의 결의이십니다. 그랬더니 내 손을 덤쩍 잡으시면서 희생만면으로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문 총재님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제가 레이건 대통령마다 키가 조금 적더라고요. 꽤 큰 사람인데 저도. 네. 드디어 대통령 선거날이 왔습니다. 선거일은 1981년 11월 4일. 그 전날 문선명 총재께서 다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이고, 예감이 또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거를 부르시면 항상 참 이런 말할 수 없는 큰 일을 명하시기 때문에 떨리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벼락 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내일 신문에 말씀해요. 뉴스월드 신문에 레이건 파격적 승리라고 뉴스월드의 레이건 대승리, 파격적 승리의 예언을 내라. 파격적 승리라고요? 제가 이렇게 묻었죠. 미국에 누구도 레이건이 이긴다고 하는 신문은 없습니다. 미치광이가 미국 미치광이 취급을 당합니다. 꼭 파격적이라고 해야만 되겠습니까? 이길 것 같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총재님께서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신문에다가 헤드라인은 어떻게 쓸래? 헤드라인 한 게 제일 위에 쓰는 큰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쓸래? 3차 대전이요? 갑자기 3차 대전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리둥절해가지고 3차 대전이요? 그렇다. 어떻게 만들래? 그거야 물론 이게 세계가 죽고 사는 문제니까 아예 그냥 주먹덩이만한 글씨를 가지고 신문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벼락 같은 말씀으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보희! 바로 그거다, 그거! 이번 대통령 선거전이 나의 3차 대전이다. 여기에서 치면 세계는 없어. 한국도 없어. 미국도 없어. 이게 그러니까 나의 3차 대전이니까 3차 대전 일어난 걸로 생각하고 신문 만들어라. 제가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나와서 편집국에 나와가지고 편집국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예언을 하라 그러신다. 그랬더니 모두가 통일 진도이지만은 아니 이게 무슨 청천벼락이야? 누가 우리가 미쳤습니까? 아니 내일 신문사 문을 닫으시렵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비상수단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신문사 전원을 강당에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짧은 연설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를 따르는 신앙자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참부모님의 뜻을 한번 이루어드리고 내일은 순교 신문이 되십시다. 마지막 신문입니다. 용감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한마디로 대꾸할 사람 없죠. 그래가지고 만든 신문이 지금 보시는 어떻습니까? 레이건 랜슬라이드. 위에는 뉴스월드 커뮤니케이션 그 프리딕션. 뉴스월드 신문의 예언이다.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이 산 사태가 나는 것 마냥 랜슬라이드는 강원도에 그 참 홍구가 떨어지면 장마가 오면요 산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 거 많이 있죠. 제가 강원도 가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산 사태가 나는 게 랜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이런 파격적인 승리를 레이건이 이룬다 하는 신문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00 그때 레이건 대통령 후보의 선거본부는 나성에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거기에 우리 정치부장이 가 있으니까 밤새 특별기로 신문 $100을 거기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부장이 그 신문을 받아가지고 아침에 제일 먼저 레이건 대통령 후보한테 우리 이 신문을 내밀었습니다. 조반을 들고 계시던 레이건 대통령 후보가 깜짝 놀라더니 숟가락을 그 자리에서 놓고 이 신문을 받아들고 그냥 기자실로 뛰어가는 거예요. 기자들 앞에 이렇게 우리 신문을 들고 여러분 보십시오. 한마디 하니까 이게 예언이지만은 그때 아직 투표가 안 된 때입니다. 투표가 동부에서는 진행되고 있었지만은 서부는 아직 출발도 안 한 때예요. 아침 8시예요. 예, 동부 서부의 시간차는 3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중부 이후 서부에서는 투표 시작도 안 했어. 근데 기자들과 텔레비전이 이걸 전부 찍어가지고는 그 즉시로 보도를 해버렸어요. 그 선거 날이니까 뭐 매사 보도하지 않겠습니까? 전국의 이 레이건이 이 신문 들고 있는 이 보도가 뜨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만 대혼란을 일으켰어. 아니 레이건이 벌써 이겼다고? 이겼다고 하는 소리는 이 레이건 랜슬라이드는 뚜렷이 보이는데 이게 뉴스월드의 예언이라고 하는 글자는 적어서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레이건이 벌써 이겼나? 아니 나 투표도 아직 안 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참 이상하죠.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사실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이기는 편에 쓰고 싶은 겁니다. 이기는 사람 쪽에 줄을 대고 싶은 거예요.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뭐 정치적 뭘 한 자리를 바래서가 아니라 이기는 사람 쪽에 쓰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야. 레이건이 이겼다 하는 이 소리가 그냥 전 미국에 참 팽배하니까 이왕이면 이기는 사람 찍어주자.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레이건을 찍은 거예요. 솔직히 그 선거의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나중에 평하기를 선거 전략으로서는 이것보다 더 기묘한 전략이 없었다. 이거는 과연 원자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선거는 이게 참 간접 선거가 아니고 직접 선거이지만은 직접 선거하는 간접 선거입니다. 선거인단을 540명을 뽑는 거예요. 그 선거인단 540명 중에 누구든지 271명만, 한 명만 더 선거인단을 가져도 그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레이건이 이긴다는 사람 한마디도 없었는데 이 해는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540명 선거인단 중에 레이간 대통령 획득한 선거인단이 489명. 아니, 정말이지 산사태가 난 거예요. 산사태가 난 거예요. 예. 그러고 이런 예언을 한 건 우리 뉴스월드 신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미국이 깜짝 놀래가지고 뉴욕에 있는 모든 다른 신문사 기자들이 전부 우리 방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박보희 사장한테 간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몰려와가지고 뭐라고 첫 마디를 묻는가 하면, 사장, 도대체 어떻게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몇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까? 보통 여론조사는 여러분 한국에서 그렇게 합니다만은 500명에서 1000명에다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통계를 내는 거 아닙니까? 아마 뉴스월드는 이런 정확한 예언을 내기 위해서는 10,000명이나 10만 명한테 전화를 걸었을 거다.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대로 대답을 했죠.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안 합니다. 그 방식은 좀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저는 딱 한 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분이요? 예. 누구십니까? 문선명 총재님께요. 그랬더니 레버넌 문에. 아니 그러면 이 예언이 문 총재님의 예언이란 말씀이요?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럼 문 총재님은 전화 몇 통 거셨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어른도 딱 한 통 전화 거신 걸로 압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요. 아니 정말입니까?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오도록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시오. 그래서 제가 미안합니다. 문 총재님의 하나님과의 전화는 이것은 핫라인 하나의 아주 특별 선으로서 이건 하나님과 문 총재님만 쓰시기 때문에 번호가 없습니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야말로 사실은 희극 중의 희극이죠. 네. 코미디도 이거보다 더 재미있는 코미디가 없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부터 100까지가 사실이에요. 여기 이 사람이 전부 경험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것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선명 총재는 드디어 레이간 씨를 40대 미국 대통령으로 백악관의 주인공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서 박수 한 잔 한번 받으셔야 되겠는데요. 네? 선거법 위반이요? 아니, 선거법 선전하지 말라는 선거법이 있습니까? 신문 언론의 자유가 있고, 신문은 무슨, 이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예언하는데. 예언인데 왜 예언이 잘못입니까? 예? 하나님이 예언을 했든, 천 사람이 통계를 냈든, 예언은 예언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은 사실은 미국에서 뉴스월드는 이작 유명한 신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은 대통령은 만들었으나 하나의 어려운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레이간 대통령이 성공주의자이기 때문에 좌익 언론, 특히 보수 언론이 아닌 진보 언론은 누구도 상달 안 해주는 거예요.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고립무원이야, 고립무원. 특히 와싱턴에는 닉슨 대통령을 들이킨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은 별명이 소련의 공산당 기관지예요. 송소련의 공산당 기관지가 러시아에 있는, 모스크바에 있는 그 프라우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는 프라우다지의 미국판이다. 이건 우리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 정평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문이 워싱턴에 버티고 있는데 문선명 총재께서는 세계의 수도를 할 수 있는 여기 워싱턴에 용공신문 워싱턴 포스트를 놓고 그 신문의 독재하에 둘 수는 없다. 맞자면 세계 수도가 워싱턴 포스트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공신문을 만들자. 이것이 1982년 정월 초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기념하는 날 직전에서 말씀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통역을 모시고 하고 있는데, 보희, 넌 내일 내가 뽑아주는 200명을 이끌고 당장 워싱턴으로 행군해라. 그리고 3월 1일까지 성공신문을 만들어내라. 정월 초하루부터 3월 1일까지는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2달 동안에 그런 워싱턴 포스트와 대항할 수 있는 신문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사위는 이미 던져진 것입니다. 결사적이요 초인간적 노력으로 드디어 1982년 3월 1일에 지금 보시는 창간호 가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981년 5월 17일에 본 창간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이 워싱턴 타임즈의 창간 기념일입니다. 제가 금년에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워싱턴에 갔다 왔는데 대단했었습니다. 어쨌든 레이건 대통령이 돌아가신 뒤에 누가 대통령이 됐습니까? 8년 동안 부통령을 했던 부시 아버지, 지금 대통령의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냥만 4년 동안 대통령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냥만이 남아서 축사를 했어요. 그리고 영국의 마거렛 대처라고 아주 유명한 여자 수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만이 또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이런 가운데서 그분들이 일구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워싱턴 타임스가 냉전을 종식시킨 영웅신문이었다. 여러분, 워싱턴 타임스 3년 동안에 이략 미국의 3대 일간지가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문 총재님께서 정성을 쏟았겠어요. 미국 안에 있는 인재라고 인재는 제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전부 끌어왔습니다. 유명한 언론인, 그렇지만은 진보적 좌경 언론인이 아니고 애국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언론인들을 전부 워싱턴 타임스에 모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항상 꼬집는 신문이야. 거짓말하는 신문이야. 레이건 대통령이 이걸 읽고 나오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낸시 대통령 부인을 만났죠. 양부인, 워싱턴 포스트 대통령 읽고 나오시면 건강에 해로우십니다. 대통령이 지금 71살에 대통령이 되셨거든요. 미국 역사상의 가장 고령 대통령이에요. 그 낸시 여사는 그 남편의 건강에만 전신경이 가 있는 거야. 건강에 해롭던 한마디를 들으시더니 아 그렇군요. 그러고는 그냥 많이 대통령 침실에 문지기가 된 거예요. 문지기가. 이분을 문지기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 8년 동안에 어느 다른 신문도 대통령 침실 근처에 못 갔습니다.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이 신문 읽는다 하는 소문이 나니까 소련에 있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소련 대사관을 시켜가지고 우리 신문에 첫 번 나오는 아침 5시에 신문을 소련 대사관에서 전원이 전부 번역을 해가지고는 소련에 전송을 합니다. 그 제가 사장으로 있는 워싱턴 타임스에 키 현상이 벌어졌어요. 아침 5시가 되면은 트럭 2대가 와서 앞에 서요. 하나는 백악관에서 오고
하나는 소련 대사관에서 와요. 그래가는 양쪽에서 모두 500부씩을 그 hot off the press라고. 그저 그 윤전기에서 떨어지자면 뜨끈뜨끈합니다. 호떡 마냥. 이 뜨끈뜨끈한 신문 떨어지자마자 500부씩을 가지고 하나는 백악관으로, 하나는 대사관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3년 안에 워싱턴 타임스는 미국의 정계를 주름잡는 신문이 된 것입니다. 자, 문 총재님의 성공 전략. 제1단계는 프레이저의 한국과 통일교의 말살운동을 승리하시던 것. 제2단계는 성공 대통령 레이간을 백악관에 보내는 것. 3단계는 워싱턴 타임스를 창간하는 것. 이제 4단계는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을 해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제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멸망에 이르기까지 그 경로를 좀 말씀드리려면 당시의 정치적 배경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레이간 대통령께서 취임한 그 해가 1982년. 미소 냉전이 아주 그냥 절정에 달했을 때입니다. 절정에. 그때는 이제 냉전이라는 결국 무장 정강 경쟁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대포나 무슨 애망소총이 아니고 핵폭탄의 경쟁입니다. 그런데 1970년까지는 원자폭탄이 처음으로 떨어진 게 1945년 아닙니까? 1970년까지는 미국이 결정적으로 핵무기에 있어서 우세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소련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는 전략에서 이것만 생각했어요. 소련 억제 정책. 소련이 미국을 공격할 수 없게끔만 만들자. 이걸 영어로 deterrent policy라고 그래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MAD, MAD 전략이라고 그래요. MAD를 영어 단어로 보면 미친 짓, 미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는 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이 세 단어의 머리 문자입니다. MAD.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mutually, 상호, assured, 확증, destruction, 파괴. 그러면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이다. 아직도 여러분 머리에 얼른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이걸 아셔야 됩니다. 미국은 러시아, 소련을 절대로 선제 공격, 핵폭탄을 가지고 선제 공격을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핵 공격을 할 미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first strike, 선제 공격은 미국은 어당이 얻어맞을 걸 각오한 거예요. 그리고 second strike라고요. 예. 이 보복 공격. 이거 second strike라고 그러는데 보복 공격으로 왕창 소련을 때려가지고 소련이 절대로 선제 공격을 못하도록 하자. 이게 미국의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이걸 좀 알기 쉬운 용어로 말씀드리면 깡패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한번 보세요. 덤비지 마. 너 덤비기만 하면 내 손에 꼭 죽어. 알았어? 미국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소련 보고 덤비지 마. 선제 공격하지 마. 하기만 하면 넌 꼭 죽어. 이게 바로 deterrent policy고 이게 바로 MAD 전략이에요. 그런데 1970년까지는 이 전략이 먹혀 들어갔어요. 그래 1983년이 되니까 미국의 대륙간 횡단 유도탄이 2100
45기. 소련은 ICBM, 대륙 횡단유도탄이 5,678기. 소련은 어떻게든지 미국을 때려 부셔야겠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핵무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수소폭탄을 소련에 만든 것입니다. 수소폭탄은 원자탄의 1000배입니다. 1000배. 원자폭탄은 킬로톤이라고 그러고 수소폭탄은 메가톤이라고 그래요. 1000배. 파괴력이. 대한민국이나 일본은 수소폭탄 1발이면 끝납니다. 이걸 소련이 개발했어요. 거기에다가 또 다탄두 유도탄이라고 MIRV라고 합니다. MIRV를 소련이 개발했어요. 이건 뭐인가 하면은 대륙간 횡단 유도탄 1기에다가 탄두를 8개에서 10개를 실는 거예요. 한 발을 쏘면 원자탄 8발이나 수소탄 8발을 쏘는 우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목표를 달리해가지고 잘못 떨어지면은 8개, 10군데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SS-18이라는 대륙간 횡단 유도탄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이 다탄두 유도탄이야. 그것이 304기나 실전 배치했어요. 304기.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아무리 미국이 핵무기 우세하다 그런 줄만 알았는데 어느 사이인가 소련이 뛰어넘어져 가지고 소련의 선제 공격을 받아놓으면 미국은 살아남을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뭐냐면 왕창 쑥대밭이 되는데 거기에서 보복을 하면 뭘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뉴욕이고 워싱턴이고 샌프란시스코 하와이고 한꺼번에 다 없어지는데 거기서 보복해본들 뭘 합니까? 또 보복할 힘도 없고. 이때문 총리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소련의 전략을 알아야 된다. 소련의 적화 전략은 레닌이 말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세계 적화라고 하는 목적을 세우면 또 대한민국을 말하면 적화 통일이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을 써도 그 방법은 선이라고 해요. 선이요. 정당화된단 말이에요. 이게 공산주의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백성들을 수천만 명씩을 학살을 해도 하나도 눈 껌벅 않는 거예요. 눈 하나 껌벅 안 해. 스탈린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스탈린이. 한 사람의 살인은 비극일지 모르나 100만인 1000만인의 살인은 통계에 불과하다. 통계. 숫자로 끝나. 숫자로. 100만 1000만이 숫자로 끝나.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학살당한 숫자가 1억 5천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총재님께서는 전략 방위 구상, 미국의 국방 정책을 바꿔라. 매드 전략 가지고는 미국은 망한다. 전략 방위 구상을 받아들여라. 그걸 SDI라고 그래요. 이것을 워싱턴 타임스를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SDI가 뭐냐? SDI는 핵 우산 전략입니다. 예. 핵을 아무리 쏘아붙여도 미국에 우산을 씌워놓으면 물방울은 밑에 안 떨어져. 흘러내려가요. 이걸 핵우산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걸 좀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소련과 미국과의 사이에 전자벽을
전자벽입니다. 전자망 3개를 쳐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공위성을 무장을 한 인공위성을 띄워놓아가지고 소련의 유도탄이 미국까지 날려오는데 얼마가 시간이 걸리는지 아세요? 30분입니다. 30분. 이 30분 동안에 첫째 번 전자망에 걸리면 여기 인공위성에서 요격하고 두째 번 망에 걸리면 두째 번 인공위성에서 요격하고 두째 번 것 뚫고 셋째 번 망을 뚫고 들어오면 미국 본토에 있는 본토에서 요격하고 해서 원자탄이나 수소탄이 일발도 미국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이 SDI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워싱턴 타임스가 그냥 결사적으로 홍보를 하기 시작하니까 소련에서 100억, 200억, 수백억 달러를 풀어가지고 이거 SDI를 막아라. SDI가 미국에서 개발되면 소련이 원자수소탄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뭘 하느냐? 그래가지고 언론, 좌격 언론, 진보 언론 전부 동원해가지고 아주 그냥 이로 말할 수 없는 반대, anti SDI 작전으로 나온 거예요. 저때 그들이 한 말이 뭐인가 하면 아니 이제 환경주의자를 동원한 거예요. 우주를 쓰레기통을 만들 작정이냐? 우주를 쓰레기통을 만들 작전이냐? 또 미국에 그런 돈이 없어. 무슨 돈 가지고 이런 시설을 만들어? 셋째 번으로 그는 할리우드 영화에서 하는 스타워 같은 얘기지 정신이 올바르게 베낀 사람은 이런 소리 못해. 이래가지고 비웃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 된다. 하지 말아라. 채택하지 말아라. 근데 문 총장님하고 워싱턴 타임스는 세계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냥 결사적으로 항쟁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승리를 한 것이에요. 1983년 3월 23일 레이간 대통령의 백악관에서 특별방송을 통해서 SDI 전략을 미국의 방위 전략으로 채택한다고 공식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무도 워싱턴 타임스가 고마우니까 이거 참 워싱턴 타임스 사장하면서 저는 문 총장 때문에 큰 영광을 많이 봤습니다. 저를 백악관에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워싱턴 타임스 아니었더라면 제가 마음 놓고 이런 승공 반공 전략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창시자 되시는 문선명 총재께 감사를 드려주십시오. 박수 안 주십니까 여기? 그러니까 바톤을 이어받은 부시 대통령이 또 나를 불러가지고 나도 좀 잘 부탁합니다. 물론입니다. 그 러시아의 해방은 결국 부시 대통령 재세 시에 재임 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문 총장님은 러시아에서 큰 일을 많이 하셨어요. 소련에서. 이거 보세요.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그 전승 시기에 러시아의 그 크레밀린 속에 들어가서 만나신 분은 문 총장님 한 분이십니다. 여기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설득하신 겁니다. 공산주의 가지고 안 돼요. 당신은 평화 대통령이 되시오. 레닌은 역사에서 죽어도 당신이 세계 평화, 3차 대전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평화를 이룬다면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남소.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고르바초프가.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 총재님께서 이 사람에게 해주신 그런 일화가 많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어쨌든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1991년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한 크리스마스 날에 소련 연방을 종식시키고 그 다음 해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가지고는 한국에 찾아와서 문 총재님 한남동에 있는 조그만 관저에서 오찬을 같이 하시고 그리고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그럼 왜 그런 감사 인사를 했어야 되느냐? 그 일화는 어느 때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워싱턴 타임스의 위대한 공헌에 대한 한 분의 증언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언론공정평가위원회 위원장, 이걸 영어로는 Accuracy in Media라고 그러는데 그 위원장이신 리드 어바인 박사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워싱턴 타임스가 없었더라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니 내 몸에 소름이 끼친다. 만일 레이건 대통령이 카터 대통령에게 패하고 있었더라면, 만일 문선명 선생께서 워싱턴 타임스를 창간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리고 만일 워싱턴 타임스가 SDI를 강력하게 지지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도대체 이 세계는 어찌 되었을까? 세계는 아마도 세계 적화가 이루어졌거나 인류가 핵전쟁으로 멸망하고 있었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택할 수 없는 양자택일 불가의 옵션입니다. 문선명 총재께서는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세계를 구출하신 것이다. 세계 인류는 문 총재님께 모두 감사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문 총재님께서는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세계를 구출하셨습니다. 그러나 문 총재님은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인류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이셨다.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문 총재님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으십니다. 자기의 공로로 삼으시던 게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정말 완전 무견하게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하나님의 도구이십니다. 하나님의 효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미치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볼 때에 문 총재님은 이 사명을 위해서 부름 받으신 것은 명약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어른을 모시고 50년 너무도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아왔습니다. 죽을 뻔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그럴 때마다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누가 저를 살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문 총재님께서 살려주신 그 사람이 바로 장본인이 여기 서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12월 4일 날, 작년 12월 4일 날 개복수술을 했습니다. 개복수술. 여기로 이렇게 40cm 배를 가르고 내장을 전부 끌어내놓고 그리고 대동맥에 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점 부풀어 오른 점이 있어가지고 그놈을 한 토막을 잘라내놓고 인공동맥을 이었어요. 그랬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는 잘 돼봐야 50-50 그리고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식물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던 수술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6월 19일 날 103차 평화대사 세미나에 와가지고 1시간 얘기해도 끄떡없어요. 감사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